그럼 이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가 본격적으로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유동성 장세가 끝난다, 유동성 랠리가 끝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또 한 번의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아마 역사적 정고점을 이제 깨고 저 이보다 꽤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지수 상승은 현금 자금 유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상당히 건전한 지금 주가 상승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수가 30% 오르면 개별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은 평균 50%는 오른다. 그 중에 잘 고른 종목은 50%가 아니라 그 사이에 몇 배가 오르겠죠. 수익 좀 났다고 섣불리 팔면 안 되고 수익을 길고 크게 내야 된다.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 좀 났다고 섣불리 팔면 안 되고요. 지금은 수익을 좀 길고 크게 내야 되는 구간이다. 이 순환매 상승 장세가 지속되면 결국 2차전지 섹터까지도 올려놓고 끝날 거다. 자, 유동성 장세가 다시 올까? 뭐 이런 관점에서 큰 흐름에서 이 코스피 지수가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주가 흐름을 보여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저기 보시면 우리가 1982년인가 1년인가 이제 코스피 지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성장을 해오다가 뭐 한동안은 지지부진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우리가 흔히 이제 삼재호황이라고 하던 시절, 특히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경제도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그때 뭐 1000포인트를 넘어서 단 몇 년 만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파르게 성장했다가 90년대 한 초반까지 전반 동안 이제 주가 지수가 또 이제 흘러내렸죠. 워낙 이제 사실은 삼재호황 분위기 속에서 워낙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았다가 그 이후로 상당히 이제 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조정받고 오를 뻔 했다가 외환위기 오면서 이제 폭삭 주저앉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외환위기 이후에 그 이른바 뭐 닷컴 버블도 있었고 그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뭐 그때도 사실 이제 유동성이 좀 넘쳐나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워낙 이제 헐값이니까 뭐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면서 저때 주가 지수가 아주 단기간에 V자 반등을 했죠. 저때도 뭐 주식 투자했던 분들은 상당히 이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그거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꺼지면서 그 코스피 지수도 많이 가라앉았죠.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무렵부터 해서 주가가 뭐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때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골디락스 구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또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유동성이 넘쳐났다가 그게 이제 닷컴 버블 형태로 버블이 이제 붕괴했다가 그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앨런 그린스판 의장이 연준 의장을 맡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의 이제 충격을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흡수하기 위해서 그 저금리 상황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추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가도록 좀 유도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모기지 금리 이제 계속 낮췄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 전 세계 이제 공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값싼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오지 않고 보통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가 와서 이제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전개되는데 저 때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유동성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렸는데 중국에서 이제 값싼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도 이제 쏟아져 들어가니까 유동성은 풀려서 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는 비교적 꽤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그런데도 인플레가 오지 않고 물가는 안정되는 아주 좋은 경제로 보면 상당히 이제 좋은 시기를 몇 년 동안 누렸죠. 저런 시기를 그래서 이제 이제 골디락스 시기라고 뭐 불리기도 하고요. 뭐 아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경제가 잘 적절한 상태로 잘 운영되는 뭐 그런 시기였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다 보니까 저러면서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 그 전 세계적으로 풀려 있는 자금들 뭐 그런 자금들이 이제 뭐 국내 시중은행 그 외국계 시중은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들어오고 주식 시장에도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도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죠. 뭐 그게 무슨 민주당 정부의 정책 실패 측면보다는 물론 정책을 실패한 측면도 있지만 유동성이 워낙 압도적으로 이렇게 풀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한편으로는 저때 이제 주식시장도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뭐 한국 경제도 상대적으로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했어요. 2003년, 2004년에 이른바 이제 카드채 난발 사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이른바 그 한국이 뭐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뭐 조선업 이제 슈퍼 사이클이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조선 7강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가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또 주식시장의 성장을 이제 뒷받침했죠. 그러다가 2008년 경제 위기가 오면서 광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8 금융위기는 그 뭐 급락의 속도로 보자면 훨씬 가파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급락을 했죠. 그렇게 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2009년 초를 바닥으로 해서 다시 이제 급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이제 V자 반등을 했죠. 그래서 사실 잘 보시면 그 V자 반등을 저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V자 그 반등을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그리고 코로나 폭락 직후 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 또 전 세계적인 유동성 완화, 양적 완화 기조에 맞물려서 주가가 이제 뛰기 시작했고요. 2009년, 2010년, 2011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였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서 신고가를 이제 형성했죠. 그러다가 2011년부터 2017년에 바이오 열풍이 특히 많이 불 때,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잘 보시면 2011년부터 코로나 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9년 정도까지는 2017년을 전후해서 볼록 솟았던 저 구간을 제외하면 크게 지수가 변동 없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때 이제 2011년부터 해서 한 2019년 때까지 한국 이제 그 주식시장을 조롱하면서 쓰던 표현이 박스피라고 했죠. 박스권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준의 그런 흐름을 보여서 되게 이제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상황을 보였죠. 자, 그런데 저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2019년 여름에 또 하필이면 일본이 이제 대한 수출 규제를 정책을 펼치면서 가뜩이나 지지부진했는데 한 번 더 가라앉은 겁니다. 가라앉았다가 2020년 초까지 이제 좀 올라오는가 했는데 저 중간에 이제 날카롭게 이제 저 페인 부분 있잖아요. 저게 이제 바로 코로나 폭락이 온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폭락이 왔고 저때 역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처럼 양적 완화와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와 또 제로 금리를 만들면서 그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죠.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의 강도로 보자면 외환위기 직후나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어쩌면 코로나 폭락 이후에 저 유동성 장세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주가가 반등했죠. 그러면서 저 어마어마한 기울기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직후에 이렇게 날카롭게 주가가 빠진 것도 거의 뭐 수직에 가깝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딱 올라온 것도 보면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경사도가 한 80도 정도 되는 안봉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 아닙니까? 저걸 그냥 거침없이 이제 2021년 상반기 그러니까 초반까지 지속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1년부터 그 지나친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플레가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중 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중 간의 이제 그 공급망 분리, 그다음에 미중의 이제 경제적인 경제 블록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공급망이 이제 분리되고 또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가 급격하게 오죠. 그다음에 유동성이 이제 퍼져 있다가 저 때는 이제 뭐 중국발 인플레 그 약화 요인도 없이 뭐 중국하고 많은 부분 단절되기도 했고
예. 또 과거처럼 중국이 이제 과거처럼만큼 그렇게 싸게 이제 공급하지도 않고 뭐 이러던 시기다 보니 예, 인플레가 급격하게 왔고요. 그 인플레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미국 연준을 필두로 해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로 갔죠. 그러다 보니 21년 초부터 이제 정점을 찍고 또 22년 23년까지는 상당 부분 주가가 저렇게 빠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3년부터 해서 다시 꾸역꾸역, 예, 23년 한 중반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23년 상반기죠. 저때 뭐 23년 상반기는 2차 전지 열풍이 엄청나게 거세게 불었을 때네요. 생각해보면. 예, 23년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다시 주가가 오르다가 하반기에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24년 상반기에 올라왔다가 24년 하반기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이죠. 요쪽에. 가장 최근에 뭐 하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그 흐름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막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고 뭐 하반기 내내 뭐 진통을 겪었죠. 그러면서 특히 계엄령 사태로 완전 정점을 찍고 그러다가 이제 계엄령 사태가 어느 정도 그 진정돼 가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시작해서 올 초부터 조금씩 뭐 반등을 시도하다가 특히 최근에 이제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정부 출범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기대감, 특히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예, 주가가 예, 가파르게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한 번의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저 기울기를 보면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저점에서 올라왔죠. 예, 그런데 뭐 여기에서 끝날 거냐라고 이제 본다면 여기에서 끝나기보다는 지난 그 코로나 시기 직후에 한 1년 초에 찍었던 한 3,300포인트 정도까지는 넘어서는 선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오른 걸로 다 오르고 끝나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많이 오른 섹터도 있고. 근데 그 많이 안 오른 섹터도 있고, 거의 안 오른 섹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긴 한데 2차 전지는 거의 안 올랐고요. 고점 대비해서 뭐 60% 70% 이렇게 조정받은 종목들이 허다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 이런 2차 전지 유동성 장세는 그냥 끝나지 않고 보통 순환매 상승 장세로 계속 이제 지속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다른 뭐 섹터들이 다 올라서 더 이상 갈 것이 없을 때까지 뭐 2차 전지도 안 오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도 결국은 이제 올 거다.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오르는 종목들만 올랐지 뭐 반도체 장비주들 포함해서 상당수의 종목들은 최근에 그 안 오른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도 여전히 이제 오를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근데 이 반도체나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예, 뭐 그 섹터로 치면 가장 큰 섹터에 속하잖아요. 국내 증시에서. 그럼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본격적으로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유동성 장세가 끝난다. 유동성 랠리가 끝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10년 주가 그래프로 이제 다시 그린 거고요. 10년 그래프로 보면 82년부터 그려놓으면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걸로 이제 대체로 보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인상적으로 막 주가 지수가 잘 올랐던 건 아니라는 걸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지부진했는데, 예, 어쨌거나 3,100포인트를 오늘 이제 돌파를 한 거군요. 그 다음에 코스닥하고 이제 좀 비교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도 제가 이제 따로 10년 구간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2021년 한 3, 4월 정도로 보이네요. 한 3월 정도로 보이나? 접대 기록했던 이제 고점, 예, 고점 수준에서 예, 크게 낮지 않은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때가 거의 3,300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3,100으로 왔고요. 그런데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저때 1,000을 넘었었는데요. 코스닥이 정확하게 지수가 1,050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제 기억에. 1,050, 1,060 정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게 1,050, 1,060까지 갔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제 800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먼저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정부의 이제 그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예, 이런 정책, 배당 정책과 관련한 그런 정책 변수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게 이제 뭐 대형주들,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거에 반응해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게 마련이죠. 예,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빨리 들어왔고 집중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뭐 고점에 이전에 기록했던 전고점의 한 90% 이상까지는 90% 가까이는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코스닥 지수로 보자면 저게 10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800이면 뭐 코스피는 전고점 대비해서 한 90%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한다면 코스닥은 아직 한 80%도 못 온 느낌이죠. 뭐 당장 대표적으로 저기 2019년에 2018년에만 하더라도 이미 그때 900을 넘었었거든요. 900 한 몇십 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지금 겨우 이제 800까지 온 거고요. 더구나 우리가 뭐 전고점은 고사하고 21년 뭐 상반기에 기록한 전고점, 역사적 전고점은 고사하고 23년이나 24년에 기록한 고점도 지금 회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코스닥 중심으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종목들 많이 거래하니까요. 코스닥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고 더더구나 거기서 또 2차전지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최근까지도 계속 왜 우리만 소외되고 있지 이렇게 아마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아직은 한 75%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냐?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이번에 그 랠리를 계속 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 생각에는 랠리를 한번 시작하면 이렇게 짧게 끝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역사적 전고점을 이제 깨고 저 이보다 꽤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차트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그리고 랠리를 펼쳤을 때 경험으로 본다 그러면 물론 뭐 그 사이에 세계 경제에 엄청난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지금 국내 정신 상황으로 보자면 분위기로 보자면 뭐 3,500, 3,600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전고점을 깨고 3,500, 3,600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코스피도 아직 올라갈 일이 꽤 많이 남았고 코스닥도 예를 들면 뭐 1,062가 아니라 한 뭐 1,200 이 정도 뭐 1,150 훌쩍 넘어서 1,200 가까이도 육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간다 그러면 여전히 오를 일이 많이 남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물론 그 제가 상당히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아주 지금 제가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랠리의 지속 정도 그동안에 보여왔던 어떤 시장이 랠리를 한번 펼칠 때 시장이 그 랠리를 지속해온 기간 그리고 지속해온 강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하고 25년 지금 한국 증시의 유동성 장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시장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는 폭락 후에 이제 급반등을 했고, 그래서 20년 3월에 코스피가 1439포인트까지 이제 최저점을 찍은 데다가, 이후에 이제 20년 12월 말에 2813포인트까지였죠. 저게 이제 뭐 3300포인트까지 이제 몇 개월 더 지속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저금리 정책, 그 다음에 양적 완화가 이제 이 유동성 장세의 근본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죠. 그래서 역탁금이 20조 원이었던 게 코로나 직전에 그 45조 원까지 직후에 최대로 밀려 들어왔죠. 그래서 이때 그리고 젊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와서 주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6월의 경우는 일단 뭐 그 유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풀렸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그 정책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작용을 했고요. 그 정책 기대감은 뭐 각종 경제 및 산업 활성화 정책,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하고 또 뭐 각종 뭐 산업별로 이제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이제 그 캠페인을 벌인 효과.
대해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이제 이 정책 방향을 이제 밝히면서 이게 이제 주가를 밀어 올리는 이제 트리거가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3.5%에서 지금 2.5%까지 이제 하락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향후에도 조금씩 금리는 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시각이 강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략 유동성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 등등이 맞물리면서 뭐 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속도와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코로나 이후에는 1439에서 2021년 6월에 3,305까지 갈 동안 상승률이 약 130%였고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5년 현재는요, 2,400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말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3,021까지 왔는데, 아직은 이제 주가 지수로 보자면, 뭐 오늘까지 이제 포함하면 3,100이니까 뭐 한 30%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6개월이 지금 걸린 거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2,400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대선 직전 뭐 얼마 전 요 구간에서 따지면 대략 비교적 한 달여 만에 저 30% 올라온 거에 거의 많은 부분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사실 급격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앞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좀 비교적 뚜렷해 보일 텐데, 25년 들어오고 나서도요, 계속 괜찮았던 게 아니라 빠졌다가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직후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V자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IT 등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초기에 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20년 후반으로 갈수록 이른바 이제 그 경기 사이클주들,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철강부터 해서 화학, 뭐 이런 경기 순환주까지 그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때 이제 뭐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막 그 가격이 올라가고 해운 누님 뛰고 막 등등의 그런 현상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주가가 밀고 올라가서 후반에는, 처음에는 성장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후반에는 경기 순환주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거의 전 섹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 상승 장세를 그리면서 끝났죠, 사실. 그리고 2025년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 친화 정책,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그다음에 재정 부양책 등이 이제 주가 상승 동인으로 이제 평가되고요. 그다음에 뭐 달러 약세라든지 금리 인하 흐름 등도 뭐 정도는 덜하지만 유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2차 전지나 IT,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되게 뜨거웠는데 2차 전지하고 반도체, IT 이런 쪽은 아직은 조정 후에 바닥권에 이제 여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랠리가 계속 펼쳐진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면, 특히 하반기에 2차 전지 섹터의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2차 전지도 좀 이 랠리에 가세하게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건데, 뭐 금리 인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개인 예탁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다르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비슷하죠. 코로나 직후에는 특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개인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계속 순매도를 하다가 9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다가 5월, 6월에 4.5조 원 순매수를 해서 굉장히 강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이 여러 거로 보면 이제 20년에는 재정과 통화를 이제 동시에 사용해서 뭐 엄청나게 이제 폭격을 퍼부었고요. 유동성 폭격을 퍼부었고, 반면에 이제 25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외환하고 부동산 쪽은 좀 안정세를 유지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부동산은 여전히 뭐 최근에 좀 덜쓰기고는 있는데, 저걸 이제 뭐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이제 뭐 중소 자영업자라든지 전략 산업에 이제 좀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리고 정책을 집중하는
정책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산업 정책 중심으로 사실은 주가를 많이 좀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21년에 처음 3,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코스피 3,000을 돌파할 때 그때 신용융자 잔고가 약 25조 원이었고요. 개인들. 그런데 지금은 그 3,000 재돌파 시점에서 보면 개인 신용융자 잔고가 19.6조 원이에요. 여전히 그 21년에 첫 3,000포인트 돌파할 때 비하면 2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그만큼 빚내서 투자하는 게 아직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을 보더라도 그 21년에는 40% 안팎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0%가 이제 가열 경고선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 가열 경고선을 이제 돌파한 상태였고요. 저러고 나서도 사실은 300포인트가 더 올라간 겁니다. 가열 경고가 나온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로 따져보는 가열 경고 밴드에서 볼 때 그 경고선을 돌파하고도 300포인트가 사실 더 올랐어요, 이후에. 그런데 지금은 3,000포인트를 돌파한 시점에서 신용융자 비율이 30.83%여서 과열선 35%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제 가열되지 않은 선에 가까운 거죠. 밴드로 치면 30% 선이 사실 저 신용융자는 늘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바닥 구간이 사실 오히려 이제 30%에 가까운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열되었을 때가 이제 40%라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지금은 3,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신용융자가 그러면 뭐 안 늘었냐? 신용융자가 늘었어요. 근데 그만큼 한편으로는 예탁금도 그만큼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융자가 일부 늘어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훨씬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과열 구간으로 이렇게 보자면 신용융자 비율의 이제 가열 정도로 보자면 오히려 가열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구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부담이 21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 주변의 이제 자금 뭐 대기성 자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다 대기성 자금이라고 볼 수 없는 자금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뭐 부동자금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또는 정시 주변에 이제 언제나 뭐 정시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단기성 자금, 단기성 시중 자금을 이제 정시 주변 자금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조 원대였던 반면에 지금은 193.9조 원이어서 정시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 훨씬 많이 있다. 그때 비하면 대략 3배 가까이, 3배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까지 지금 대기 자금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저 자금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랠리는 한참 동안 펼쳐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현금 쿠션이 대기하고 있는 현금 쿠션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돼 있다. 그래서 지금의 지수 상승은 현금 자금 유입이 중심이 되고 있다. 뭐 빚을 써서 레버리지를 쓰기보다는 현금을 통한 예탁금이 더 늘어나서 지금 정시에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건전한 지금 주가 상승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년과 달리 강제 반대 매매 위험이 매우 낮죠. 왜냐하면 신용융자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적어도 당분간은 신용융자 비율이 이제 가열 구간으로 가지 않는 한 당분간은 웬만한 조정이 나와도 그 조정을 쉽게 흡수하고 주가 반등으로 이렇게 돌았을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3,000 돌파한 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상당 부분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 자,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 5,000 전략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놨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 주식시장을 달구는 중요한 정책적 제도적 배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이제 법제화한다든지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다든지 자사주 소각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 정책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내에서 여당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5,000 특위도 구성이 돼서 뭐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종합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 세제의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 26년까지 이제 3단계 감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제 머니 플로우를 보면 국민연금의 배당과 ESG 수탁자 책임을 강화해서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할 때 배당이나 ESG 그 측면에서 그 포인트를 많이 받는 기업들에 이제 투자한다.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8월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제도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ROE, PBR 이제 목표 공시라든지 이걸 달성할 때 법인세 감면, 그다음에 KRX에 이제 밸류업 백지수 편입되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외국인 수집이 3년간 이제 800억 달러, 8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뭐 1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100조 원 이상의 외국인 수입을 가정하고 그다음에 연봉리 14% 상승을 가정하면 2029년 이재명 정부 끝날 무렵에는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좀 그 목표를 세우고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전략을 이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이창한 이사 작성한 슬라이드를 좀 빌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이 랠리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추가로 더 상당 기간 올라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뭐가 더 올라야 되느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의 경우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자동차, 금융, 원전, 조선, 방산, 인터넷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중에 지금 보면 금융도 최근에 꽤 올랐어요. 뭐 은행도 그렇고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 랠리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주식 수수료부터 해서 이제 수수료 수입 같은 것들이 늘면서 실적이 많이 이제 개선될 거다라는 이유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원전, 조선, 방사는 이미 이제 많이 올랐죠. 뭐 각종 테마 랠리를 이제 펼치고 있고 실제로 뭐 실적이 이제 특히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섹터로 이제 지난해부터 사실은 되게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뭐 일부 AI 관련한 이제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이미 테마성으로 미리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정책 기대감으로 오른 겁니다. 아직 이제 자동차, 배터리 이런 쪽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는 덜 올랐고요. 바이오는 뭐 어느 정도 올랐긴 했는데 코스피의 바이오 종목들은 뭐 그렇게 아주 강세를 띠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자면 코스피가 추가로 오른다고 하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가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에 속해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 삼바라든지 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이제 추가로 더 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닥은 바이오,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로봇은 사실 이미 저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현재 관점에서는. 코스닥은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다음에 반도체, 뭐 피부 미용, 엔터, 컨텐츠인데요. 피부 미용이나 엔터 쪽은 꽤 많이 올라왔죠. 피부 미용이 특히 많이 올라왔고요. 엔터는 제가 볼 때 중국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그 중국하고 이제 관계 개선이 되면 엔터주들이 아마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실제로 실적도 성장할 거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열리면 상당 부분 엔터주들은 다시 랠리를 추가로 좀 펼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을 보면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중에 바이오는 그래도 뭐 웬만큼 좀 강세를 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바이오를 제외하고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은 아직도 뭐 2차 전지 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고 반도체도 여전히 상당 부분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추가 랠리를 앞으로 펼친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800에서 예전에 기록했던 1052 정도까지 가려면 대략 뭐 한 250포인트 이상 더 올라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보다 800에서 250포인트가 더 올라가면 얼마가 되나요? 대략 뭐 한 30% 이상 올라야 되죠. 이게 지수가 30% 이상 오른다는 건요. 개별 종목, 작은 종목들은 뭐 그 중에는 까먹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웬만큼 똘똘하게 잘 굴렀다고 하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뭐 50% 이상씩은 다 올라가는 게 평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수가 30% 오르면 개별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은 평균 50%는 오른다. 그 중에 잘 고른 종목은 50%가 아니라 그 사이에 몇 배가 오르겠죠. 뭐 일정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이번 그 랠리가 펼쳐지면서 순환 상승 장세를 그릴 때 2차 전지와 반도체도 적어도 그 수혜를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까?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수익 좀 났다고 섣불리 팔면 안 되고 수익을 길고 크게 내야 된다. 예. 제가 올해 초에 이야기할 때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자. 예. 이게 시장이 좀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포트도 좀 다변화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포트 다변화 측면에서는 뭐 이제 바이오주라든지 주로 이제 2차 전지 투자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주하고 생성 AI 관련주, 특히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 뭐 이런 군들을 주로 이야기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여튼 지금은 이 분위기가 그 사이에 특히 6월 3일 대선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랠리를 펼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이어지던 시장 흐름 속에서 뭐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 좀 났다고 섣불리 팔면 안 되고요. 지금은 수익을 좀 길고 크게 내야 되는 구간이다. 조정이 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 뭐 정시 주변에 그 대기성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아직 뭐 신용융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조정이 와도 충분히 이제 추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잠깐씩 노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전략이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더더욱 제가 뭐 평소에 그런 뭐 비중 실어서 이제 투자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더더욱 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당장은 코스피 대형주들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스몰캡 종목들로 온기가 이제 퍼져올 거고요. 코스닥 종목들 상승세도 이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자금들이 주로 들어오면서 뭐 이제 대형주들 끌어올리잖아요. 그렇게 끌어올리면 이 대형주들이 어떤 명분으로든 올라가면 그러면 이 대형주들이 속해 있는 그 섹터에 소형주들은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대형주들하고 대부분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대형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예를 들면 ESS 관련해서 2035년까지인가 그 40조 원 규모의 ESS 그 발주를 하겠다고 정부 여당이 발표를 했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나 아무래도 삼성 SDI가 지금 ESS 관련해서는 뭐 정책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겁니다. 그러면 ESS 그 정책 수혜와 관련해서 뭐 LG 엔솔에 또는 삼성 SDI에 그 ESS 향으로 공급하는 그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냐고요. 그럼 그 기대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엔솔이 뛴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스몰캡들도 뛰겠죠. 그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이어서 이제 스몰캡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스몰캡 종목들은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기 때문에 스몰캡 종목들과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세도 결국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시차를 두겠지만 웬만한 섹터별로 순환매 상승 장세가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순환매 상승 장세의 끝은 그동안 가장 안 올랐던 종목군들이 끝끝내 오르고 결국 끝나더라. 요번에 예를 들면 코로나 직후의 유동성 장세 때는 2차 전지나 바이오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오르는 섹터였는데 지금은 뭐 바이오는 웬만큼 간다고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온기가 아직 스며들지 않는 섹터잖아요. 그러나 이 순환매 상승 장세가 지속되면 결국 2차 전지 섹터까지도 올려놓고 끝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우리가 기대하던 뭐 당초에 전기차 캐점 구간이 없고 코로나 이후에 전기차 시장이 화랑일 때에 뭐 꿈꾸던 빅뱅 폭발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 부분은 그래도 웬만큼 지금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짓눌려 있는 그런 주가는 좀 웬만큼 해소되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